자, 자이스토리 전국연합 고2 국어 2025학년도 3월 모의고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은 화법, 작문, 문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죠. 자, 먼저 첫 번째 지문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세트 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발표 지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발표에 해당하는 문제 구성 봅시다. 첫 번째 문제, 말하기 방식 문제. 두 번째 방식, 자료 활용. 세 번째, 청중의 반응.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대비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요령을 길러야 되겠죠. 일단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문제니까 얘는 사실 뭐 지문과 상관없이 요 보기 보고 풀면 되는 그런 문제 구성이고요. 자, 이제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 요령이 좀 필요하죠. 자료 1, 2, 3이 나와 있을 때 요 부분이 이제 사진 자료임을 이미 문제를 통해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지문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괄호 자료 1, 괄호 자료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해보는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 다음 1번은 이제 내용보다는 말하기 방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지문 구성에 문제 구성에 나오게 되면 지문을 읽을 때 너무 내용 중심으로 읽으려는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좀 설렁설렁 읽는다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문제 구성이 짜여 있습니다. 자, 문제들을 쭉 보니까 질문은 통해 청중과 상호작용하며 그 다음에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을 추가한다. 발표 순서 안내. 여러분들 보세요. 3번 답지 같은 경우에는 뭐 1, 2번은 질문하고 답하고 또 그 다음 청중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저 질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3번의 경우에는 안내잖아요. 순서 안내. 무조건 위쪽에 나와야죠. 가장 처음에 나와줘야 될 내용이라서 만약 첫 부분에 없으면 빨리빨리 지워낼 수 있는 답지가 바로 3번입니다. 다음 4번에 인용 부분이 있어요. 전문가가 튀어나오는 건 눈에 좀 잘 띕니다. 어떠한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어떠한 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용어들이 금방금방 좀 잡히는 편이라서 서치로도 슥슥슥슥슥 없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 5번에 발표 중간중간에 내용을 요약했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좀 요령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찾기 위해서는 각 문단의 끝부분을 확인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중간중간 요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글의 내용의 흐름에 따라 덩어리를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2문단 끝부분, 3문단 끝부분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여 무엇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려면 문단 끝부분에서 확인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1번 문제부터 좀 빠르게 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령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이러한 답지 구성에서 이건 어느 부분에 주로 있어? 이건 어느 부분에 주로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학생의 발표이다. 자, 처음에 뭐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요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제에 대해서 얘기할 모양이에요. 자,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하고 반응을 확인합니다. 벌써 질문했죠? 반응 확인했죠? 그렇다면 1번일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죠? 계속 갑니다. 대부분 잘 모르시네요. 자, 하면서 국가 중요 농업유산은 보존해야 될 가치가 높은 그런 농업자원을 국가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이 정의, 개념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요. 저는 무엇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 특이하지 않나요? 청산도는 섬 이름인데 구들장논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며 설명드릴게요. 라고 하더니 자료 1을 제시합니다. 곧바로 우리는 2번 문제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습니다. 지문의 내용이래요. 자, 이것은 자료 1 제시하는 거죠. 자, 이것은 청산도 구들장농의 구조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청산도 구들장농은 돌로 된 석축을 쌓고 그 위에 자갈 흙 얹어가지고 만들고요. 물 빠지는 통수로 있고요. 통수로 위에 얹어진 넓적한 돌과 석축이 이루는 형태가 온돌에 사용된 구들장과 닮아서 구들장논이라고 합니다. 너무 열심히 읽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조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자료 1을 활용했고요. 다음 갑니다. 청산도 구들장농은 어떠한 논에 어떠한 곳에 만들었을까요? 자료 2를 제시하면서 놓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논. 그러니까 자료 1 부분은 구들장논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한 그림이었는데 자료 2를 보면 우리 평지에 만들어진 그냥 논이에요. 그래서 비교 대조하기 위해서 옆에 같이 갖추어 놨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일반적인 논은 농소를 만들 수가 있고 물을 가득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넓은 평야지대에 조성됩니다.
논에서 벼를 키우기 위해 평평한 땅과 많은 땅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2, 3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2와 3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일반적인 논과 그런 일반적인 논처럼 평지가 아닌 그러한 계단식 구성으로 짜일 수밖에 없는 이런 산자락 같은 데 만든 구들장논의 구조를 견주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자, 가봅시다. 일반적인 논은 하지만 청산도는 땅이 좁고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비탈의 계단처럼 논을 만들었습니다. 석축을 쌓은 이유는 경사진 곳의 계단처럼 평평한 면을 만들기 위한 것. 이는 논농사에 불리한 청산도의 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선조의 지혜 어쩌고저쩌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문단 가보죠. 자료 1과 2를 제시하면서 이번엔 이해랑 이해를 제시합니다. 다음. 구들장논에 깃든 선조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논은 넓은 평해지대에 물을 거두어서 농사를 지어. 그런데 통수로가 있죠. 이렇게 통수로가 있고요. 이렇게 통수로 있고요. 그 다음 갑니다. 자료 1과 3을 이번에 제시합니다. 요거하고 요거를 또 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상부논에 사용된 물이 항상 하부논으로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통수로 앞에 작은 돌을 로 이루어진 셋돌이라는 보조수로를 만들어 통수로에 나온 물이 하부논으로 흘러가지 않게도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뭐 조그매가지고 그림 잘 보이나요? 여러분 시험지 보면서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죠. 옆에 지금 셋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옆에서 만약에 잘라서 봤을 때 단면도 삿돌 되어 있는데 요거 치우면은 물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아래로 안 내려가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걸 여기다가 넣어주고 뭐 이런 방식이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1, 3 제시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만약 통수로에서 나온 물로 하부논을 채우고자 할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대답을 듣고 맞습니다. 셋돌을 열어 통수로에 나온 물이 하부논으로 흘러가도록 만듭니다. 하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옳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반응을 해주는 내용이니까 1번 맞죠. 질문을 통해서 상호작용하고 정보를 전달한다. 중간에 이제 읽어봤는데 청중이 끼어드는 요청은 없었습니다. 또 순서 안내 없었고요. 전문 의견이 없었고요. 요약 정리도 없었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1번. 자, 자료 1, 2, 3을 활용한 내용. 자, 1번. 구들장논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 1을 활용하였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문난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다음 2번 답지. 일반적인 논의 지리적 입지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건 일반적인 논이니까요. 좋아요. 3번. 청산도 구들장논에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 1과 2를 활용하였다라고는 사문단에 있는 내용과 관련이 될 거고요. 다음. 통수로에 흘러나온 물의 흐름과 양을 조절하는 셋돌의 역할. 그래서 요 셋돌, 여기도 셋돌 하면서 견주기 위해서 1, 3, 자료 1, 3 활용했죠. 자, 그 다음 5번. 청산도, 구들장논에 비해서 일반적인 논에서 논농사를 짓기 어려운 특징, 지형적 특징. 글을 계속 읽어봐도 우리는 이러한 흑산도 지역이 일반적인 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썼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더 쉬우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걸 쓸 수 있으면 이걸 쓸 텐데 이걸 써야만 하는 이유를 지금까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일반적인 논이 더 어렵진 않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5번은 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넘어가죠. 3번 가보죠. 다음은 위 발표를 들은 학생의 반응이다.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요. 여러분 요령이 생기면 학생 1, 2, 3의 대사를 좀 가볍게 읽어주고요. 안 읽어보라고는 못하겠어요. 되게 가볍게 읽어주고 빨리 답지로 넘어가셔야 돼요. 어차피 올라와야 되거든요. 1 갑니다. 학생 1, 발표에서 설명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아쉬워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여기 좀 아쉬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너무 아쉬웠어 좋아하고 1번 맞아 이러지 마시고요. 아쉬웠는데 어떻게 아쉬웠는지 꼭 보셔야 돼요. 그렇게 좀 흔들 수도 있습니다. 자, 보니까 설명하지 않아서 아쉬웠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2번 답지. 학생 2는 추가적 정보를 좀 탐색하려고 해 라고 했는데 학생 2 부분에 보니까 여기 좀 찾아봐야겠어. 구들장논에는 농기계가 대형 농기계가 아마 이렇게 이동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궁금해 찾아봐야겠어. 좋아요. 다음 3번 갑니다. 학생 3은 발표 내용의 효용성을 근거로 자 이게 효용성이라고 하는 건 쓸모 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봤더니 나 여러 나라에 있는 계단식 논에 대해 발표해야 하는데 이 발표를 들으니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 유익했어. 나에게 쓸모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아요. 4번
13 모두 신뢰성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딱 보니까 공식 누리집 자료 바탕으로 해가지고 믿음이 갔어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학생 3의 경우에는 뭐 그런 신뢰성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언급이 없으니까 답은 4번이어야 되겠고요. 5번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떠올렸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죠. 이미 알고 있어. 나 이렇게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알고 있어 하는 내용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 지식입니다. 좋아요. 4에서 7번 가보도록 하죠. 자, 가는 정보보안 동아리 학생들의 대화이고요. 자, 이를 바탕으로 나가 학생일이 작성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구성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네 문제가 있을 텐데 첫 번째 4번 학생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최근에 여러분들 이 화법 작문 섞여 있는 지문 구성을 봤을 때 막 대놓고 토론, 대놓고 토의 이런 방식이라기보다는 일단 대화라고는 설정해 놨으나 그게 거의 토론이나 토의의 느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도하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학생일부터 시작하면 당연히 사회자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일의 대사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A, 그 다음에 다음 거 어디 있어요? 학생일, 여기다가 B, 그 다음에 학생일, C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파벳 기호를 한번 붙여보시고요. 그러면 A, B, C, D, E까지 해가지고 총 5개가 잡혀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문제 가보도록 하죠. 4번입니다. 자, 먼저 1번. 첫 번째 A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다양하게 활용되는 생체 인식 정보에 관한 글 교재에 싣기 위해 오늘 함께 이야기한 거 기억나지?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얘기해보자. 어디야? 있습니까? 분명 이제 5개가 있으니까 5개 중에 4개가 이제 맞고 하나가 틀린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기 아닐까요? 그쵸? 학생 B와 C가 대화 참여자인데 그 대화 참여자에게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대화의 목적은 생체 인식 정보에 대한 글을 교재에 싣기 위한 모임 아니냐라는 거죠. 자, 이제 얘기해봐. 참여 유도. 좋아요. 다음 거. 두 번째 학생일의 대사입니다. 그걸 B라고 봤죠. 생체 인식 정보 개념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끊고 다음으로 생체 인식 정보의 특성에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해서 요 얘기는 여기까지.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자 라고 해서 전환을 시켜주는 부분인데 어때요? 질문하면서 전환해주고 있죠? 요게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사. 앞 친구가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학생일이 피해가 왜 크다는 거지? 자세하게 설명해줘. 뭐예요? 왜 크다는 거지? 자세하게 설명해줘. 추가적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C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생체 인식 정보 보호 방안을 이야기해보자. 그럼 하고 전환을 시켰죠?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질문은 하진 않았어요. 질문은 하지 않았고 역할은 전환적 역할을 해주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머지 2개의 답지 중에서는 D를 설명한 내용은 없어요. 자, 둘 중 하나 답이에요. 왜? 마지막에 끝부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대화한 내용을 정리해서 초고를 작성할 테니 검토를 해줘. 다음 모임에서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해서 추후 모임에 논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이겠죠. 자, 따라서 지금 언급되지 않은 내용 출처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다. 답은 2번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방식 중 첫 번째 학생일의 역할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먼저 알파벳 기호 붙이고 먼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구성은 A와 B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A 구간과 B 구간이 앞쪽과 끝쪽이에요. 이건 어지간하면은 그냥 전체 다 읽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6번에 요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신경도 좀 많이 쓰여야 될 문제고요. 자, 요거는 가의 내용을 나에다가 어떻게 반영했는가 해서 2개를 다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문제 구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고쳐쓰기 쪽, 요쪽인데 이거 쉽습니다. 이거 되게 쉬워가지고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문 내용 들어갑시다. 학생일, 자, 생체인식 정보에 대한 글을 싣기 위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어떤 내용? 자, 그랬더니 학생이가 개념 한번 얘기해 보자요. 개념. 개념을 조사했어. 그랬더니 개념은 이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학생 3이 맞아 라고 동의를 하고요. 지문이나 음성정보 등이 생체인식 정보에 해당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생체인식 정보의 개념을 소개한 학생 2의
그 개념 정의에 대해서 옳다고 동의를 한 뒤에 그 구체적인 사례로 지문이나 음성, 인식 정보, 음성 정보가 여기에 속한다라는 소개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자, 문제가 좀 있네요. 이들은 생체 인식 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생체 정보로 보는 자료도 있었어. 그러면은 생체 인식 정보와 일반적인 생체 정보가 뭐가 차이가 나지? 그래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해서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학생이가 알고 싶다는 거지? 하고 반복해요. 그래서 생체 인식 정보와 일반적인 생체 정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르겠어. 생체 인식 정보와 일반적인 생체 정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고 싶다는 거지 해서 한 얘기 또 합니다. 재진술이라고 하죠. 물론 우리가 읽는 입장에서는 한 얘기 또 하는 거 좀 중언부언하는 느낌 들 수 있지만 이렇게 실제 대화가 이루어질 때에는 상대방의 이러한 의문점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응이 될 수 있어요. 되게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진술해주면서 대답을 해줍니다. 자, 둘 다 생체 정보는 맞아. 그러나 인증식별에 사용되면 생체 인식 정보고 그 다음에 성별 등 확인을 위해 사용되면 일반적인 생체 정보라고 볼 수 있어 하면서 이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학생 2가요. 자, 그 다음 학생 3이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요.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과 생체 인식 정보에 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친구들도 이 둘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 둘의 차이점을 설명하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이 내용을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보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학생 1에 대해서입니다. 생체 인식 정보의 개념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하고 이제 넘어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지문과 같은 생체 인식 정보는 사람마다 달라서 그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변경하기 어렵고 그럼 안전하겠네. 또한 비밀번호와 같이 외울 필요가 없는 편리한 인증 수단이어서 그래서 안전성과 그 다음에 편리성에 대한 요쪽은 그럼 뭐가 될까요? 장점. 그래서 생체 인식 정보의 특성 중에서 좀 좋은 점, 장점을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고 전환이래요.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가 크다는 점은 주의해야 돼. 왜 크다는 거야? 설명해봐 라고 얘기하자 이번에는 단점이라고 할 만한 요소들을 쭉 언급을 하죠. 그래서 신원 도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유출되면 바꾸면 되는 거지만 생체 인식 정보는 그렇지 않아. 지문을 갈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요. 또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식으로 이렇게 수집한 사람들이 수집한 기관이나 이런 데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보호 방안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넣어보자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생체 인식 정보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주고 그것이 일반적인 생체 정보랑 뭐가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주고 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나서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걸 알려준 다음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보호 방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걸로 마무리되겠죠. 글의 흐름을 읽으면서 어떻게 글을 쓰겠구나라는 게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 3의 대사를 쭉 보게 되면은 내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생체 인식 정보를 다루는 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생체 인식 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등을 알리면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뒤에 6번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 중에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보니까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내용적인 측면을 열심히 보는 건 알겠는데 기본적인 그 대상에 대한 지칭어들을 좀 너무 소홀하게 여기더라. 여러분 여기 좀 잘 보세요. 정보 처리자라고 하는 용어와 이용자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구분해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정보 주체. 요거. 그러니까 정보 처리자와 정보 주체는 분명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주체는 그러한 지문이나 또는 이게 뭐 이제 눈에 있는 뭐 음성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자기 거, 뭐 홍채나 이런 음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 이용자가 정보 주체고 그걸 이용하는 수집해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그런 뭐 기업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정보 처리자. 그래서 구분 정확하게 지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받은 목적 외에는 사용하면 안 돼. 자, 다음요. 암호해야 해. 동의해. 생체 인식 정보를 암호하면 유출되더라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정보 주체인 이용자의 노력도 중요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용자도 정보 처리자가 생체 인식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는지 또 동의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지 점검해야 할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정리하고 있어요. 초고를 작성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가보죠. 먼저 5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A하고 B에 대한 의사소통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는 건데요. 먼저 1번 답지예요. A 구간입니다. 자, A 구간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말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덧붙였다라고 있습니다. 자, 학생 2가 알고 있는 이 개념에 대해서 맞다라고 얘기해 주더니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이러해라고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덧붙였어요. 좋습니다. 다음 2번. 학생 2는 학생 3이 말한 내용의 일부를 재진술해서 이 부분이었던 거죠. 여기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고 싶다는 거지 하면서 재진술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궁금해하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3번 가보죠. B. 이쪽 구간입니다. 자, 학생 2는 학생 3이 말한 내용을 긍정하면서 라고 얘기했는데 동의해 라는 부분 나오네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계속 추가적인 제시를 합니다. 다음 4번이에요. 학생 3은 학생 2가 말한 내용에 동의를 표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 맞아 하고 동의를 해주고요. 그러면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선생님이 잘못 뒤집어서 얘기했네요. 자, 3번이 학생 2죠. 학생 2가 맞아 하고 동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이용자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고 학생 3의 내용은 동의를 표하면서 기대하는 효과 바로 이렇게 피해 방지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3, 4번 뒤집으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인데 A와 B에서 모두 학생 3은 학생 2가 말한 내용을 자기 주변 상황을 근거로 뒷받침했어 라고 얘기했는데 A에는 있어요. A에는 학생 3이 친구들과 생체 인식 정보에 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애들이 구분 못하더라 하면서 자기 주변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나 B 구간에서는 학생 3이 자기 주변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답은 5번이고요. 6번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가보죠. 생체 인식 정보는 생체 정보 중에서 특정 개인을 인증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로 개인에 관한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 생체 정보와는 구분된다까지 여기까지. 그쵸? 먼저 개념 정의해주고 있고 그리고 일반 생체 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화에서 나누었던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휴대전화 잠금 해제나 은행 거래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관심이 증가한다. 다음요. 특성 얘기가 이제 이 문단에 나오네요. 장점들이 나오죠. 위험이 적고 이용하기 타인이 어렵다, 안전하다, 그 다음에 편리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하고 유출될 경우의 문제점까지도 이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약간의 추가적인 예시가 들어가 있어요. 또한 모기업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 정보 등을 사용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어서 우리 이제 이런 대화에 없었던 내용인데 추가 정보도 있고요. 다음 문단 가보죠. 생체 인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정보 처리자는 구분 짓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생체 인식 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원칙에 따라 수집 단계에서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수집 목적을 알리고 동의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의받은 목적으로만 정보를 보관해야 해. 그리고 보관 단계에서는 삐리리리리 저장해야 돼. 이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요 문제에도 있겠지만 수집 단계에선 어떻게 해야 된다, 이용 제공 단계에선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관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정보 처리자가 해야 될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구간이 쪼개집니다. 정보 주체인 이용자의 노력도 중요해. 정보 처리자가 생체 인식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지 점검하고 또 이제 감시하고 아니면 요청하고 해야 된다는 거야. 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거든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6번이에요. 1번입니다. 가에서 생체 인식 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언급한 내용은 휴대전화 잠금 해제, 은행 거래로 구체화되어서 나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에서 생체 인식 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로 휴대전화 잠금 해제, 은행 거래 등에 대한 언급이 추가되었다는 거죠. 자, 다음 2번 갑니다. 가에서 생체 인식 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 주체의 노력을 언급한 내용은 그럼 여기 정보 주체가 누구라고요? 이용자. 근데 그 이용자의 노력은 언급은 했는데 그 노력이 수집, 이용 제공, 보관 단계로 구분되어서 나에 제시되고 있다라고 했다면 여기 지금 수집, 이용 제공, 그 다음에 보관 단계 얘기가 이용자가 해야 될 일이 돼버려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용자가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입장, 정보 처리자의 입장입니다. 그거예요.
답은 2번이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답이 안 보입니다. 헤매요. 자, 답은 2번. 자, 3번. 가해에서 생체 인식 정보 보호가 필요한 이유를 언급한 내용은 정보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된 사례, 여기에 있는 이 기업이 사용했던 그 사례 언급이 있었죠. 이거 모 기업에서는 2문단에.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가해에서 생체 인식 정보가 인증수단으로 안전한 이유를 언급한 내용은 정보의 분실이 위험이 적다는 그런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반영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가 좀 찾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제 이 문단에 보게 되면은 장점들을 얘기하면서 어떤 내용이 좀 껴들어갔습니까? 여기에 분실의 위험이 적어. 우리 가해 대화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딱 확인해 봤더니 분실의 위험이 적고 라고 하는 부분은 없었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추가됐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억으로는 못 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 설명 맞았고요. 다음 5번. 가해에서 생체 인식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정보 주체의 노력을 언급한 내용은 불필요한 생체 인식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쪽으로 이제 내용이 추가되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 위치죠. 요 내용도 지문에 있었는가 했더니 없었어요. 그래서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가에 없었던 정보임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 부분에 추가됐음도 확인했다면 5번 답지도 맞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해서 6번 문제 정답 3번 확인했고요. 2번이죠. 2번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보기는 나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자, 제목을 작성해 보자. 여러분 이거 풀 때 표제는 어떻게 하고 부제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마치 기사문의 헤드라인이 표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게 부제인데 요 문제 풀 때 내용 조건보다는 표현 조건을 먼저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유적 표현을 지금 요 줄표에 있는 부분에서 있는지 찾는 게 먼저예요. 갑니다. 첫 번째 1번. 처럼 직유법 있습니다. 요거 A라고 할게요. 비유. 자, A 있습니다. 다음. 정보의 돌다리. 은유적 표현이에요. 있습니다. 다음 3번. 나만의 특별한 열쇠를 생체인식 정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것도 은유가 되겠죠. 4번에 없어요. 5번에 없어요.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표현 기법으로 먼저 줄여내시고요. 나머지 3개 중에서 윗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드러나는 내용을 표제로 삼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2번이나 3번의 경우에는 암호화되어 저장된 생체인식 정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생체인식 정보라고 하는 건 마치 설명문의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 글의 내용은 생체인식 정보를 소개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1번이 가장 적절한 답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표제부터 찾기 시작하려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막 좀 1번,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에 4번에 편리한 인증수단 이것도 좀 고민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표현 방식부터 찾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제 8에서 10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장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봅시다. 장문 상황을 보니까요. 땡땡구청 누리집 게시판에 땡땡공원 안에 있는 다목적 운동장 이용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개선해달라는 글을 쓰려고 한대요. 자, 그래서 일단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에 대한 요청입니다. 학생의 초고 1문단. 저는 땡땡공원 근처에 사들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목적은, 이유는 뭔가요? 공원 내 다목적 운동장의 조명, 소음으로 저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도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공원 내 운동장 조명 소음으로 인한 불편. 현재 공원 안에 있는 다목적 운동장은 다른 지역과 달리 24시까지 개방해서 각종 운동 모임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좀 특징점이 되겠죠. 다른 지역과 달리. 그럼 다른 지역은 제한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24시간을 하게끔 개방을 해놨으니까 새벽 2시, 3시에도 막 축구하고 농구하고 막 소리가 막 빛이 불편하겠네요. 자, 그다음 갑니다. 하지만 다목적 운동장에 나오는 빛과 소음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높이 설치된 조명탑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 밝아 암막 커튼을 달아보기도 했고 잠을 정할 때 안대를 사용해 보기도 했지만 답답하기도 하고 편히 쉴 수가 없다는 생각이 스트레스가 큽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이용자들의 호루라기 소리, 공 튕기는 소리, 구호나 고함 등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번은 너무 시끄러워서 소음 측정을 휴대폰으로 해봤더니 72데시벨
아, 이거 너무 심해요. 자, 그다음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빛이 주변으로 퍼지지 않도록 차광판을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대안을 좀 제시하네요. 자, 다음 차광판의 역할이 뭔지를 소개합니다. 주변으로 퍼지는 빛을 운동장으로 집중. 그리고 다목적 운동장의 조명탑을 21시에는 소등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조명탑의 등이 꺼지면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서 소음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겁니다. 조명탑 등이 꺼져도 주변에 가로등이 있어 가벼운 달리기나 산책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글을 읽어보니 24시간 운영을 멈춰주세요 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명탑을 좀 꺼주세요. 9시면 좀 꺼주세요. 그래도 주변 빛이 있으니까 충분히 간단한 조깅 같은 거 할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요청합니다. 합리적인 제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또한 소음 자제를 당부하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자, 빛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소음 파트가 있습니다. 자, 늦게까지 운영을 하면서 빛도 소음도 방해가 되는 거라서 빛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두 가지를 분리해서 각각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엔 소음입니다. 현수막을 부착해 주십시오. 현수막. 이 정도면 뭐 할 수 있지 않나요? 뭐 이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죠? 자, 다음. 현재 달려있는 현수막은 안전 관련된 주의사항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부착할 현수막에는 야간 소음이 인근 주민들의 휴식을 방해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소음을 측정해서 소음의 정도를 알려주는 알림판을 운영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좋네요. 그죠? 운전 같은 경우도 과속하지 말라고 보면은 당신의 속도는 몇 킬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지금 당신이 지금 소리 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의 소음인지를 알려주면서 경계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자기의 소음을 확인하고 좀 경각심을 갖겠죠. 자, 제가 건의한 내용이 좀 수용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건의를 수용해 주시면 제가 저녁에 잘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좀 공공연하게 제안서를 내면서 저의 잠을 보장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요 A 구간 수정해 주는 거 문제로 나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목적 운동장의 시설을 현대화. 내용 안 맞는데? 현대화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는 빛공해, 소음공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니까 A는 많이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가보죠. 학생이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이거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 쉬운 문제를 왜 틀렸을까요? 1번을 보고 넘어가요. 체크를 하더니 구체적 수치, 그치, 그 72데시벨 좋았어, 오케이. 안 봐. 그리고 8번 망했어요. 왜 있는데 선생님 구체적 수치 있잖아요. 봐봐. 있어요. 봐봐. 한 번만 더 봐봐. 있다니까요. 아니니까 그게 뭔데? 소음이죠, 소음. 소리가 데시벨이죠, 거기. 그쵸? 소음이에요, 소음.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여러분이 급하면 틀립니다, 급하면. 빛에 따른 피해를 구체적 수치로. 좋아요. 실순할 수 있죠. 실순할 수 있죠. 구체 수치가 눈에 보여가지고 얘 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2번부터 5번까지를 안 보는 건 잘못된 거죠. 한번 살펴봐야죠. 그래서 봅니다. 다목적 운동장이 인기가 있는 이유를 구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내가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목적 운동장이 빛소음으로 인한 문제점을 묻고 답하는 거, 잠깐만, 요건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살짝 봅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있는지 확인해 봐요. 그랬더니 그런 거 없어요. 다음 4번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용자들의 행위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7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9시 아니야 그런 거 없어. 확실히 없었어. 자, 5번 갑니다. 다목적 운동장 인근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한 대안을 빛소음으로 구별하여. 맞는데? 빛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광판을 설치하는 거고 9시까지 해서 꺼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소음 부분 얘기하기 위해 현수막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측정하는 판을 제시해서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1번 보고 답이라고 생각한 친구가 아니네 맞네? 뭐지? 하고 그때 다시 봐요. 빛 큰일 날 뻔했다 하고 지워내고 5번을 쓰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선택하고 쫙 안 보다가 넘어가는 그런 짓만 안 하면 됩니다. 알겠죠? 속도를 내는 건 이해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구체적 수치 나오면 표시하고 탁 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겠다. 1번이 아닌 5번이다. 9번 가겠습니다.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올 때 항상 자료 먼저 이렇게 보시고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짐작을 하고 그 다음 답지로 가셔야 됩니다. 딱 보니까 소음의 크기가 뚜르륵 올라갈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거 누가 보면 좋을까요? 운동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녁에 밤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소리가 너무 크면 안 되겠다라는 걸 좀 경각심 갖는 데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요거 보니까 다른 지역의 조명탑 소등 시간을 보니 9시가 압도적입니다. 거의 4분의 3은 그래요. 그러면 9시 5%밖에 안 돼. 그러니까 다른 데처럼 좀 줄여주라는 얘기죠. 좀 이제 좀 일찍 꺼달라는 겁니다. 다음요. 니은. 전문가 인터뷰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후 10시에서 10시 59분 사이에 규칙적으로 잠드는 것이 건강 예방, 건강에 좋다. 이 시간에 잠드는 사람에 비해 자정 이후 잠드는 사람이나 수면장애 받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0% 높아져요. 그래서 이 때문에 조명탑 대신에 빛이 외부로 퍼지는 걸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있는 바닥 조명을 설치하는 게 제한이 된다. 이 얘기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조명탑 말고 꺼달라고만 얘기했는데 꺼달라고 얘기한 거 말고 추가로 뭔가 바닥 조명을 은은하게 켜주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D급 갑니다. 땡땡구청은 야간 운동장 운영 때문에 민원이 급증하자 나무를 심었네요. 이것도 괜찮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추가 정보로 언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키 큰 나무를 심으면 빛소음 차단, 이건 둘 다 해결되네요. 방음벽 설치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주민들은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보다 나무 심는 걸 선호. 이유는 미관상 방음벽은 너무 좀 투박하잖아요. 벽 딱 가로 막아버리면. 그래서 나무를 심어주면은 피톤치드도 뭐 해서 주변 사람들도 좋아한다 이겁니다. 좋아요. 자, 답지 가보죠. 1번입니다. 기억-1을 활용했을 때 소음 크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소음의 정도를 알려주는 알림판이 들어 선생님의 예상이 맞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딱 데시벨이 올라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발생하는지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넣어주면 좋겠다. 좋습니다. 2번. 기억-2를 활용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소등 시간 21시인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정도로 주장했 21시로 하자라는 주장의 보강 자료가 되겠죠. 좋아요. 다음 3번 갑니다. 디귿을 활용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내용을 현수막을 부착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로 사문단에 추가한다. 이상한데요? 방음벽을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설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아니에요. 요 구청에서. 그러면 지금 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게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나무를 심는 걸 선호했다라는 디귿의 내용은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도 지금 이 빗소음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나무를 좀 심는 게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끄집어낼 수는 있는데 현수막 부착 왜 하라고 했죠? 스스로 자제할 수 있게끔 이러한 문구를 좀 써달라라고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은 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거고 방음벽을 설치하려는 어떤 목적을 갖고 주장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현수막 부착하자라고 하는 연관성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이었고요. 다음 4번에 기억-1과 니은을 활용했을 때 건강 얘기를 막 꺼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빗소음 공해로 인한 피해를 얘기하는 걸로 이 문단에 구체화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5번 니은과 디귿 활용했을 때 추가적 정보 여기 나오네요. 바닥 조명이나 또 나무 심는 거 좋은 방법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인근 주택으로 퍼지는 빛 차단하기 위한 대안으로 3문단에 추가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료 활용이 적절해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 10번 가보죠. 보기는 A를 고쳐 쓴 것이다. 많이 고쳤어야 됐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저의 잠을 위해서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거나 현대화라고 하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바꿉니다. 제가 건의한 내용이 구청의 예산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A 구간의 첫 문장 보면은 그냥 이게 수용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만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예산 부담 요인이라는 이런 거 추가. 하지만 빗소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저의
건의를 수용해 주시면 인근 주민 모두가, 그쵸, 이거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이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다음, 또한 문제를 해결해 준 땡땡 구청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추가됐네요. 기대 효과. 그러면서 뭘 뺐다? 현대화는 뺐죠. 자, 이런 것들을 답지에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건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 현대화 빼주는 게 어때? 좋아요. 2번, 새로운 해결 방안을 추가하는 게 어때? 해결 방안에 대한 추가 내용이 있었나요? 다음 3번, 공동체, 내 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을 주민을 위해서다. 다음, 독자의 예상되는 어려움, 예산 부분. 다음요, 건의 수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청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해결 방안을 추가하지는 않았다. 정답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11에서 12번 가보도록 할 텐데, 여기 지금 최근에 원래는 고전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중세국어 나오는 이런 문제가 한 문제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형태가 두 문제 구성으로 나오는 흐름이 좀 많이 지금 최근에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까지는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보시고 출발합니다. 지문의 정보. 아예 여러분이 1학년 때 지식적으로 공부를 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안 했다면 하셔야 됩니다.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가보죠. 먼저 1문단.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 의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부사격 조사 애와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 민주주의가 4번이나 연달아 나와 있는데 얘네들의 대표적인 발음은 기준은 의입니다. 이중모음이죠. 즉 입술이나 혀의 움직임이 있게끔 발음하는 의, 혀가 탁 움직이죠. 의,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근데 불편해요. 이걸 연달아 쭉 이렇게 발음을 하면 민주주의입니다. 의 정상 발음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이 이거 편하게 발음할 때 민주주의라고 안 합니다.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지문에 의하면은 의가 애로 발음되는 것도 허용돼라고 했는데 모든 게 다 애로 발음되진 않아요. 민주주의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어딜까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 다른 의와 달리 이 의의 역할이 뭡니까? 네, 관형격 조사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민주주의 그리고 의의 관계를 이렇게 꾸며주는 관계로 만들어주는 조사, 일명 관형격 조사입니다. 발음법에 의하면 이 이중모음 의가 단모음 애로 발음하는 걸 허용하는 사례는 바로 이렇게 조사일 때예요.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나머지 의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두는 아니고요. 요 두 개의 의는 다른 발음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자, 지금 어떤 단어, 자, 이거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거 의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에 첫 음절이 아니라면 두 번째 음절 이후의 의의 경우에는 이로 발음하는 걸 허용합니다. 첫 음절은 안 돼요. 첫 음절은 무조건 의로만 발음하셔야 됩니다. 요 놈이죠, 요 놈. 그래서 그럼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다소 어색한 발음이 원래 정상적인 발음이라는 걸 알려드렸다면 그거 말고도 얘네들이 다른 발음으로 가능한 내용이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민주주의의 의도 가능하고 민주주의의 의라고 발음해도 상관이 없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 글에서 나와 있는 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조사 의가 애로 발음되기 때문에 마치 부사격 조사 애와 혼동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가보죠. 관형격 조사 의와 부사격 조사 애는 체언이 결합하여 각각 관형어와 부사어를 이룬다. 관형어는 체언만을 수식하는 반면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고 간혹 관형어나 또 다른 부사어 등을 수식을 할 수가 있죠. 의와 애는 여러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예컨대 의의 경우에는 하고 여기까지 설명을 합니다. 또 애는 하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 문제 풀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내시면 될 텐데 예시가 하나씩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생의 가방입니다. 바로 소유나 소속, 즉 가방의 소유자가 동생이라는 점이죠. 그 다음이요. 과학자의 연구. 이때는 앞체언이 뒤체언이 나타나는 행동의 주체, 즉 연구를 한 누가 한 사람이다? 과학자가 했다. 그래서 과학자가 연구,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다음이요. 애의 경우에는 동생이 집에 갔다 할 때 집이라는 도착점. 다음, 저녁에 운동한다. 시간, 저녁에 시간. 다음, 큰 소리에 잠을 깼다. 큰 소리로 인해서 잠을 깬 거니까 원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현대국어고요. 그 다음 갑니다. 중세국어의 관용격 조사에는 I의 시옷이 주로 외우셨습니까? 여러분 1학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외웠어야 될 내용일 텐데요. 기억이 나지 않나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꼭 가져가셔야 돼요. 자, I, 의, 그리고 시옷이 있었다라는 거죠. 크게 어떻게 구분합니까? 일단 쪼개서 이 둘은 유정명사에, 이 시옷은 무정명사에 사용합니다. 여기서 유정명사, 무정명사가 뭐였어요? 정하면 감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존재 뒤에는 I나 의를 선택합니다. 그럼 뭐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존재예요? 바로 사람이죠. 동물입니다. 요 정도, 그죠? 당연히 뭐 이렇게 옛날 중세 문헌이기 때문에 보면은 막 이제 불교 경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부처나 이런 존재도 막 나올 텐데 유정명사로 봐야 되겠죠. 자, 그 외에 무정명사, 뭐 주로 네, 식물들도 유정명사고요. 무정명사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사물들이 여기에 속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유정명사, 무정명사 이렇게 구분 짓는 거 있는데 추가가 하나 더 잡혀야 되죠. 뭡니까? 굉장히 높은 유정명사. 그래서 지금 이제 존칭을 해야 될 대상 유정명사입니다. 예를 들면 임금 또는 부처 이런 존재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보게 되면은 님금 이렇게 쓰고 I나 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다가 시옷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부처, 국외음화가 옛날 안 되니까 부처의 예표기입니다. 부처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무엇, 부처의 무엇 이런 식으로 쓸 때 이렇게 시옷을 통해서 높임을 만들어주곤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 유정명사가 I, 의를 선다는 측면에서 이건 평칭이라고 하면 돼요. 평칭 유정명사, 존칭 유정명사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설명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요때 이제 하나 더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 모음조어의 원리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유정명사에서 의, 우리가 지금 의라고 하는 요 형태가 I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I, 그 다음에 의 두 가지가 존재했던 거. 이유는 뭐요? 아래아로 출발하는 거는 양성모음 뒤에 붙이려고 하는 거고 의는 음성모음이니까 음성모음 뒤에 붙이겠다. 모음조화 원리였죠. 자, 쭉 가보죠. 앞체언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모음 아래아나 오나 아 등일 때에는 아이를 쓰게 되고요. 음성모음 우, 등일 때에는 의를 쓰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한 시옷은 앞체언의 유정 체언이면서 존대의 대상이거나 식물, 무생물과 같은 무정체언일 때 썼다 하고 예시를 줍니다. 사슴. 자, 사삼 하면은 사슴의 옛 형태겠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때 사삼이라는 거는 유정이에요, 무정이에요? 유정명사입니다. 그리고 아래 하니까 양성이라서 요거를 붙여준다는 얘기죠. 더하기 I를 붙여주는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되는 건 중세국어에서 무조건 이어듣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음이 넘어가니까 바로 사삼아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해서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뜻도 지금 따지고 있어요. 이때 사삼아이 뿔 하면은 이 뿔의 소유자가 사슴이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까지 제시를 했고요. 또한 부텄 말쌈처럼 존칭의 유정명사 부처 뒤에는 시옷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처가 말씀하다라는 의미로 주체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가보죠. 현대국어의 부사격 조사에 대응하는 중세국어의 부사격 조사에는 아이, 어이, 여이와 아이, 의가 있었다. 요거 주목하셔야 돼요. 자, 일단 갑니다. 우리가 부사격 조사로
애가 쓰이는 거는 현대국어에도 쓰이니까 당연한데 여기에다가 두 가지가 더 추가되더라는 겁니다. 네. 어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여이까지도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 어이, 아이, 여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어는 음성 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아는 양성 모음이니까 음성 모음 뒤, 양성 모음 뒤 역시나 구분해 주고요. 얘가 왜 나오는 거죠? 여이는? 이거는 뭐 뒤에? 이 모음이나 이반 모음 뒤, 단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끝날 때는 여이가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작업들 좀 해줘야 되는데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중세국어 문헌을 보다 보면은 좀 이상하다. 이게 좀 아이가 왔어야 되는데 어이가 온 거 이상한 거예요. 이거 좀 문헌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문헌 아래쪽에 출전이 나와 있을 때 그게 15세기 국어인지 16세기 국어인지 17세기 국어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15세기 국어에서는 정말 양성 모음 뒤에는 아이를, 음성 모음 뒤에는 어이를 엄격하게 구분 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음 조화는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본 문헌이 17세기, 18세기 문헌이었다면 그 아이, 여이가 약간 이렇게 혼동이 되어 있는, 즉 모음 조화가 이제 슬슬 파괴되는 시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이거 책이 잘못됐네 라고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선생님의 설명이 잘못됐어요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칙이거든요, 원칙. 그리고 또 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의가 나오는 구조가 이나 단모음 이의 뒤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령 15세기 국어인 용비어천가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낙수라고 하는 그 지명인데 그래서 물 숫자입니다. 낙수 여의가 나오니까 좀 이거 이상해요. 15세기 국어면은 모음 조화 철저하게 지켜주는 건데 여기에 이 낙수가 우인데 왜 여의를 써요? 우는 음성 모음이니까 낙수 어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중세를 너무 깊이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낙수라고 옆에 한글로 써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한자를 못 읽으니까 한자를 경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현대어를 옆에다 붙여주는 거지 실제로는 요 낙수라는 단어는 한글로 써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자로 써 있는데 숫자가 물 숫자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이 동국정운식 표기법 공부했죠, 여러분 1학년 때. 그게 뭐였죠? 그 발음을 중국어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는 거. 그죠? 중국어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는 거. 그 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혹시 중국어 제2외국어로 공부한 친구 이 물 숫자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세요? 슈웨이 뭐라고요? 수가 아니라고 슈웨이 이로 끝나요. 슈웨이.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예요. 슈웨이어이 이로 끝났으니까 슈웨이어이. 근데 우리가 보는 건 이걸 보고 있으니까 에이 틀렸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세기는 원칙을 되게 잘 지키고요. 그 뒤로 좀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잠깐 샜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 어이, 여이의 그래서 원칙만 일단은 암기해 두시면 돼요. 아이는 양성 모음 뒤, 어이는 음성 모음 뒤, 그 다음에 이모음 계열 뒤에는 여이가 온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 거야. 얘는 뭐야 도대체? 아이, 어이가 우리는 관형격 조사로 아이, 어이가 있었다라는 걸 알았는데 부사격 조사로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요. 읽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 전 내용 설명. 예컨대 겨슬에 눈 오디 아니하니 겨울에 눈 오지 아니하니는 겨슬에. 자, 겨울의 옛 단어가 겨슬이었습니다. 에서 에는 끄듬절 모음이 음성 모음. 을이니까 으잖아요. 음성이에요. 그 겨슬 뒤에 결합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왜냐면 겨슬의 눈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애가 된다는 겁니다. 중세국어에는 특정한 체원 뒤에 관형격 조사와 형태가 같은 여러분 문제 풀 때 그거 좀 주의했어야 될 거예요. 형태가 같다는 거예요. 형태가. 말이 참 중요한데 관형격 조사가 부사격 조사로 쓰일 수 있답니까? 관형격 조사가 부사격 조사로 쓰인 게 아니라 관형격 조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격 조사도 있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이 어이가
관형격 조사로 쓰였으면 관형격 조사고 부사격 조사로 쓰였으면 부사격 조사인데 부사격 조사로 쓰여있는 아이러이를 관형격 조사가 부사격 조사로 쓰였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파트의 구희라고 하는 부분에 앞체원의 끄듬절 양성 모음일 때 아이, 음성 모음일 때 의가 선택된다. 자, 밭은 아 양성이니까 아래아로 출발하는 거. 위는요, 위의 옛 단어가 바로 히읗 종성체언이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받침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 우가 중요하죠. 음성 모음입니다. 따라서 부사격 조사로 특수하게 의를 썼다는 얘기고 이어 적으면 우흐이가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문제를 풀어보죠. 11번이에요.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 의는 의나 애로 발음할 수 있어요? 지문에 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형격 조사예요. 아무 조사가 아무 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관형격 조사 의는 의나 애로 발음할 수 있다. 의가 원칙, 애가 허용이에요. 2번 갑니다. 중세국어 관형격 조사는 유정체언과 결합할 때 그 체언이 존대의 대상이면은 뭘 쓴다고요? 시옷을요.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모음조의 원리에 따라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된다. 다음 3번.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체언 뒤에 결합하여 이동의 도착점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이룰 수가 있었다. 여러분 관형격 조사가 부사격 조사가 아닌 이상 안 되죠. 답은 3번. 4번. 현대국어와 중세국어 모두 관형격 조사는 여러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죠. 이거 어디 나와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선 현대국어의 의의 경우에는 여러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나와 있다면 중세국어의 의의 경우에도 실제로 여기에 있는 432에서의 의의 경우에는 소유를 또 붙여대서의 시옷 관형격 조사인데 얘는 주체임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예시를 들었으니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5번. 현대국어와 중세국어 모두 관형격 조사는 체언 뒤에 결합하여 관형어를 이룬다. 좋아요. 자, 정답은 3번. 11번 갑니다. A부터 E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같죠. 1번에 기억의 아달이에서요. 자, 갑시다. 아달, 의예요. 자, 아들은 유정명사예요. 근데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평칭이에요. 따라서 아들의 옛 형태는 아달이었던 것이고 시옷은 필요 없습니다. 아이나 의를 쓰면 되는데 양성모음이기 때문에 양성모음에 의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수식받는 손과 연결한다면 소유의 뜻을 가지고 있네요. 1번. 좋아요. 아다리는 관육격사 의는 끄듬절 모음이 음성 모음인 유정체언 뒤에 결합하여 라고 했는데 아달 아래아는 양성이잖아요. 틀렸네요. 그렇죠? 자, 우리 적절한 거 고르는 거거든요. 1번 틀렸고 2번 갑니다. 니은의 숲을에서 관역격 조사 시옷은 무정체언 뒤에 결합하여서 비를 나타내는군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숲풀이거든요. 숲풀. 현대어로 보면은 자, 그래서 숲풀이 옛날에 수풀이었어요. 풀. 기억나는 친구? 원순 모음화가 안 돼 있던 거죠. 우리가 미음이나 비읍이나 피읍과 같은 순음 아래에 이렇게 원순 모음이 안 오고 이렇게 평순 모음이 오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숲풀인데 어쨌든 여기 우리 이 시옷을 보고 무정체언, 이게 무정체언이거든요. 결합했어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비냐를 따져야 돼. 비. 자, 비 어디 있습니까? 비는 앞체언이 뒷체언에 나타나는 행동주체, 주체성, 의미가 주체의 개념이에요. 주체의 개념이에요. 아, 가운데가 주체가 수풀입니까? 야, 이게 아니잖아. 수풀의 가운데라고 얘기하면은 그 소유, 뭐 위치, 뭐 이런 거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주체성, 이건 이상하죠. 다음 3번 갑니다. 디귿의 무덤이에서는 끄듬절 음성 모음, 무덤. 어가 음성이니까 거기 뒤에 의로 출발하는 의를 선택한 것까지는 좋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앞에 뜻을 보니까 무덤에 날아가. 그럼 여기에 애가 의가 관형격 조사예요? 부사격 조사예요? 날아가다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사격 조사인 거고 어디 장소, 방향 이런 것도 얘기해 주는 거네요. 그렇다면 3번에 C를 나타낸다라고 했었는데 C 부분을 지금 보게 되면은 C는 이동의 도착점, 그럼 무덤이라고 하는 걸 도착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틀린 이유는 얘 때문에 틀린 거죠. 부사격 조사니까. 아이고. 자, 여기요. 부사격 조사는 그럼 부사격 조사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음성 모음 체온 뒤에 결합해서 씨를 나타냈다.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이네요. 자, 4번 갑니다. 서리 여의라고 얘기했는데 자, 부사격 조사 여의의 경우에는 여기 갑니다. 자, 서리 여의 그 다음에 푸른 나무가 라고 했어요. 그럼 서리에 푸른 나무가 떨어져 라고 했으니까 떨어져를 꾸며주고 있는 여의예요. 어차피 형태만 봐도 부사격 조사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모음디기 때문에 여의를 사용한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의미를 따져봤을 때 비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서리에 떨어진다. 여기도 도착점과 관련된 부분이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뒤에는 시간이라고 했거든요. 전혀 아니죠. 버리면 됩니다. 자, 5번 답지 가보죠. 5번에 아참아이 부분에서 부사격 교사 아이는 꺼든절의 양성모음이라고 했는데 아침의 예태 형태가 이렇게 돼 있었나 보네요. 아래아로. 그러면 아래아가 양성이기 때문에 더하기 아이를 넘어가지고 이어적기로 만들어졌다. 여기까지는 설명이 맞아요. 그럼 이제 이가 맞는지 의미만 맞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 앞에를 보니까 아침에 읽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요. 앞에 이를 보게 되면 시간이 아니라 원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번, 5번은 설명이 지금 뒤에 의미가 뒤집히면 좋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죠. 13번 갑니다. 13번. 자, 학습활동 A부터 C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조건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 조건 3개에 1, 2, 3, 4, 5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한번 따져볼까요? 자, 먼저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아는 문장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단 1번부터 5번까지는 아는 문장, 안긴 문장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괄호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출발. 1번부터 괄호. 만나다. 그죠? 약속하다의 끝에 서술어의 주어는 우리가 약속하다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겉에 게 안았고 안긴 거는 내일 만나다 이 부분인데 우리는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다 괄호를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생략되어 있다고 봅시다. 우리는 A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전체 문장 안에 우리는 내일 만나다 라고 하는 혼 문장이 만나기로 바뀌면서 명사절로 안겨 있고요. 다음 2번 갑니다. 생각나 서술어. 뭐가 생각나? 친구가 주어. 다음요. 남았다. 누가요? 친구가 그의 고향에 남았다. 친구가는 중복되니까 빼줬네요. 자, 그래서 여기 안겨있는 문장 만들어줬고요. 3번입니다. 알렸다. 그가 알렸어요. 뭘 알렸냐? 우승했다. 자신이 대회에서 우승했다. 자, 주어 나오죠. 그래서 서술어 우승했다 안긴 문장에 주어는 자신이 안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요. 4번에 빌렸어요. 누가 빌렸어요? 형이 빌렸어요. 바깥에서 이제 안았죠. 다음에 서술어 어딨나요? 여기 있어요. 있다. 뭐가? 누가? 동생이 있다. 책을이라고 하는 목적어는 수직받고 있는 대상과 일치하니까 빼줍니다. 다음 5번 답지. 좋아해요. 누가 좋아해요? 나는 좋아해요. 서술어 어딨어요? 안긴 부분에 샀어요. 뭘 샀어요? 모자 샀겠죠? 생략됩니다. 작년에 샀네요. 그쵸? 그러면 나는 작년에 모자를 사다 라고 하는 문장이 안겨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놓고 기억부터 가보도록 하죠. 안긴 문장, 즉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에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있는가 따졌더니 내일, 시간 부사죠. 다음, 그해,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는 부사죠. 다음에 없고요. 작년에 부사격 조사와 관련 지어가지고 뒤에 있는 거 사다를 꾸며주는 시간성이죠. 따라서 기억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아는 문장의 서술어입니다. 아는 문장의 서술어예요. 그럼 여기를 봐야죠. 과거 시제 선어머럼이니까 at이나 ot을 얘기합니다. 자, at이 들어가 있나요? 여기 약속하였다. 과거 있네요. 좋아요. 다음 생각난다. 현재 알렸다. 알리었다. 과거 있어요. 다음에 4번에 빌리었다. 과거 있어요. 좋아한다는 현재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네요. 니은은 3개 충족. 다음 디귿입니다. 아는 문장의 사건이 안긴 문장의 사건보다 나중에 일어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괄호 바깥에 빠져있는 이 문장의 시간대가 여기에 있는 이 시간대보다 어떻다?
뒤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괄호가 더 앞에 벌어졌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1번. 내일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겸 얘가 먼저 앞선 거니까 안 되죠. 다음. 그의 고향에 남은 친구가 생각난다. 과거에 고향에 남았던 거고 그 친구는 지금 생각나고 순차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괄호부터 순차적으로 가면 되는 거죠. 일단 2번은 디귿 성립. 다음. 자신이 대회에서 우승하고 그걸 뒤에 알린 거니까 좋아요. 순차적이죠. 다음. 동생이 읽을 책을 빌린 거니까 읽을 게 뒤에 읽겠네요. 그럼 안 됩니다. 다음 5번에 작년에 산 모자를 좋아한다. 작년에 샀고요. 그걸 지금 좋아합니다. 그러면 순차적이에요. 골라보도록 하죠.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게 기역, 니은인데 기역, 니은 적합한 거 1번 답이고요. 나머지 확인해보면 엇갈려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번 가보죠. 자, 이 단어는 파생어로서 분류법에 따라서 넣어보자 라는 그런 문제 방식이네요. 자, 일단 단어를 쪼갤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형태소 구분하는 거 배우셔야죠. 그러면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접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지금 모두 접사의 예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어근의 앞에 붙냐 뒤에 붙냐, 접두사냐 전미사냐 이거 따져보면 되죠. 쟁이 전미사, 날 접두사, 넓히다 사동 전미사 뒤에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맡기다 역시나 사동 전미사, 지우개 명사와 전미사, 풋사랑 접두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갑니다. 접사가 어근 뒤에 결합하냐의 아니오에 해당하는 것이 접두사인 니은 비읍이죠. 니은과 비읍입니다. 다음 나머지 이제 전미사들은 어근에 붙어서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꿨냐 못 바꿨냐를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자, 겁 품사 뭐예요? 명사. 겁쟁이 품사 여전히 명사입니다. 따라서 파생어의 품사가 어근의 품사가 동일한 사례로 기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넓히다는요. 넓다는 품사가 뭐죠? 형용사. 넓히다는 동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품사가 바뀌었네요. 동일하지 않은 아니오에 들어가면 됩니다. 디귿. 다음 맞다는 동사, 맡기다 여전히 동사입니다. 디귿. 리을은 여기. 지우다는 동사죠. 근데 지우개가 되니까 품사가 바뀌었네요. 명사로요. 그러면 미음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4번 골라내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역시 1학년 때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출발합니다. 기억. 먼저 이제 기억은 요 발음이 요 발음으로 되기 위해선 단계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뭐예요? 이렇게 되는 구성이죠. 먼저 시옷이 디귿으로 1차적으로 교체 벌어진 다음에 디귿과 히읗의 축약으로 인해서 티읕이 만들어지는 교체 한 번의 축약 한 번입니다. 그리고 의문의 개수를 따지게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하나가 되는 이 원리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의문의 개수를 물어볼 때 교체는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없어야 되죠. 원래 있던 무언가가 다른 무언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의문의 개수에는 늘고 줄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늘고 주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자, 먼저 첨가 어때요? 첨가 플러스 1이죠. 니은 첨가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1. 자, 그 다음요. 탈락의 경우에는 있던 게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마지막 하나 축약인데 축약도 의문의 개수가 하나가 줄어야 됩니다. 왜요? 축약이라는 게 뭐예요? 두 개의 의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두 개에서 1로 줄어든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일단 기억해 놓는다면 지금 1번의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교체 한 번에 축약 한 번이 이루어져서 의문의 개수는 하나가 줄었다. 교체와 축약이 한 번씩 일어나 의문의 개수가 줄었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2번 넋두리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시옷이 탈락하는 음절의 끝소리 탈락. 그리고 디귿이 된 소리화가 되는 교체. 탈락 한 번에 교체 한 번. 의문의 개수는 하나가 줄었죠. 탈락이 하나 있으니까. 탈락과 첨가. 잠깐만. 첨가는 왜 나오지? 땡.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겠고요. 나머지도 확인합니다. 3번. 건널비라고 했는데 비읍은 연음되어 넘어간 것 외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 중요한 건 티읕이 음절의 끝소리에 디귿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비음화에 의해서 니은으로 바뀌는데 교체만 2번입니다.
의문의 개수의 변화는 없어야겠죠. 교체만 2번이기 때문에 설명 적절했고요. 다음 4번. 낯익어 발음 한번 볼까요? 자, 티읕, 치읓이 음절의 끝소리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죠. 이어적기. 자, 그러면 여기서 변화가 2개입니다. 치읓이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가 벌어진 것, 그리고 이 모음 앞에서 니은이 지금 첨가된 것이라는 얘기죠. 플러스 1입니다, 일단. 첨가가 하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니은이 디귿에 영향을 주니까 비음화에 의해서 낯익어로 최종 발음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교체 2번은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없고요. 첨가 1번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번 하나가 늘었다. 교체 2번, 첨가 1번, 의문의 개수 하나 늘었다. 마지막 미음입니다. 물약, 니은 첨가 이후에 유음화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니은 첨가에 추가적으로 의문 개수가 하나 늘고요. 교체에는 의문 개수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첨가와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고 의문의 개수는 하나가 늘었다. 맞는 설명이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법작문 문법 15번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쉬었다가 우리 이제 또 문학으로 넘어가도록, 독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